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보노의 장수균입니다. 진돗개 형태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뽕이가 4, 5개월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돗개의 귀속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호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돗개의 귀속털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다만 귀 속에 있는 촉각털의 분포가 많으면 그만큼 외부 정보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이해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뽕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 7개월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뽕이가 4, 5개월 때 너구리와 싸웠던 이후에 이 강아지가 백순이 계보를 이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개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산행을 합니다. 뽕이와 산행을 자주 했던 것은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식자라면 번식할 개의 형질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순수한 진돗개를 유지할 수 있는 짝찾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돗개 번식자가 번식할 개를 관찰하지도 부려보지도 않고 우리 안에 가둬두고 번식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번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식입니다. 그 당시에 뽕이와 함께 다녔던 개가 있는데 2년생 옹심이라는 암개였습니다. 옹심이라는 개는 지능이 높은 개로서 동종과의 소통도 좋아서 불협화음이 없었으며 사물이나 현상, 주인의 하루 일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말 잘 듣는 개였는데, 특히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강아지들과 잘 놀아주는 기특한 개였습니다. 어린 강아지들도 어미보다 옹심이를 잘 따랐습니다. 그 덕분에 옹심이는 주인에게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죠. 그런 장점이 있었던 반면 옹심이는 단독으로 고라니나 토끼를 포획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산에 가면 숨어있는 짐승을 잘 찾아내는 재능은 있었습니다만은 짐승을 잡고자 하는 의지나 집중력이 부족했으므로 산짐승을 발견한 뒤 추적이 시작되어도 먼 거리를 추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강아지들을 선도하는 역할로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렵 기능이 출중한 개들은 고라니를 한번 몰기 시작하면 산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대동하고 산행을 시키게 되면 멋모르는 강아지는 선도견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옹심이의 포지션은 강아지를 교육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오전 6시쯤 산행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그날은 날씨도 춥고 기압도 낮았으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산은 강가 주변이라서 안개가 자주 끼었는데 그날도 앞을 잘 볼 수가 없었고 산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각 기능이 발달한 개들에게는 산짐승을 찾는 것은 식은 죽먹기처럼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다닌 흔적들이 젖은 땅과 나무가지나 풀잎에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 뒷산을 일상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종류의 짐승이 서식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2마리의 개를 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2마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 주변으로 진입했을 때는 2마리의 개는 산짐승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코로 연신 땅을 훔치며 샅샅이 수색해 나갔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사람의 눈과 같습니다. 진돗개는 후각으로 산짐승의 흔적을 찾고 그곳에 어떤 산짐승이 언제쯤 누워 있었거나 지났는지 알아냅니다. 개는 후각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개가 끼어 있어서 2마리의 개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닭조똥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망상에 빠져서 개들이 사라진 방향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저와 개들이 지나온 방향에서 찢어지는 산짐승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옹심이와 뽕이가 고라니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고, 고라니는 자빠져서 발버둥치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고라니가 벌떡 일어나서 개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고 2마리의 개는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물고 버텼습니다.
한 마리가 물었던 걸 놓치면 다른 한 마리가 물고 늘어져서 놓치지는 않았지만 힘겨워 보였습니다. 고라니는 성장한 수컷이었습니다. 대개 성장한 고라니의 몸무게는 15kg 내외인데 이쯤 되면 땅을 차고 나가는 힘이 좋아서 노련한 개가 아닐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고라니를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옹심이나 뽕이의 기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 개들의 역량으로는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고라니를 잡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성장한 고라니를 말입니다. 멍청한 고라니가 개들의 입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잡아버린 것이죠. 제가 든 의문은 과연 누가 먼저 고라니를 물고 늘어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옹심이가 먼저 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옹심이가 짐승을 잡아본 경험은 없었지만 2년 된 개이고 산행도 뽕이보다 많이 했으며 근력도 뽕이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추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이후로 뽕이는 심심치 않게 삼짐승을 포획했고 옹심이는 그 사건 이후로 짐승을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고라니를 먼저 물었던 것은 뽕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돗개의 형태로는 진돗개의 털입니다. 우리가 개를 본다고 했을 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의 세포나 유전자가 아니라 피부를 덮고 있는 털입니다. 우리가 개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뇌, 심장, 장기, 뼈나 근육이 아니라 털이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견종은 겉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개들의 털과 모색은 견종이나 품종을 나누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아프간 하운드와 보르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의 털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밀어버리면 어떤 개가 보르조이고 어떤 개가 아프간 하운드인지 부려보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품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주견과 진도견도 마찬가지고 세퍼드나 마리노이즈도 털을 깎아버리면 여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허스키, 사무에드도 털을 밀어버리면 품종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털이라는 것은 견종의 종족적 표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합니다. 털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진돗개의 털 길이는 몇 cm가 정상적인 털 길이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는 뽕입니다. 진돗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뽕이를 보고 장모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뽕이 같은 개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최근에서야 진돗개를 접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돗개가 개량되고 잡종화된 이후부터 진돗개의 털 길이는 짧아지기 시작했고 털 길이 편차가 일정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뽕이와 같은 모질이나 털 길이를 가진 개들의 분포가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뽕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털 길이를 가진 개입니다. 뽕이가 감각 기능이 매우 발달한 진돗개라는 것은 이 개를 직접 부려보고 관찰한 사람의 정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기능이 발달했다는 것은 외부 정보를 포착해서 수집하는 데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진돗개의 견종 목적은 진도라는 생태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이었다면 그곳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취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생존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진돗개의 귓속털에 대해서 이야기했듯 뽕이와 같은 털을 가진 개들이 정보 수집, 취합,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진도에서 생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정상적인 털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보가 많아야 먹고 사는 것이 유리해지는 이유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털 길이의 기준은 목둘레에 나타난 털 길이의 평균치로 기준합니다. 목에 난 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목에 난 털의 길이가 다른 부위에 난 털보다 면적 분포가 넓고 털 길이 편차가 보편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목에 난 털의 길이가 4-5cm 정도이면 정상적인 털 길이이고 4cm보다 짧으면 짧은 털,
5cm보다 길면 긴 털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류하고자 했던 저희 견해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돗개는 털 길이 하나로 순수성이나 기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털이 극도로 짧아져서 털 길이 편차가 없는 경우에는 견종의 종족 표현력이 상실되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털의 질과 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견종의 털과 모질은 개들 사이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자 기호 이미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태생이나 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얼굴과 신체 조건을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발레리나는 무대에서 발레복을 입고 수영선수는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유도선수는 경기장에서 유도복을 입고 있다면 굳이 같이 살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그 사람이 무엇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병원에서 수영복을 입고 유도선수가 경기장에서 발레복을 입고 의사가 수영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다면 뒤죽박죽 되어서 겉으로는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죠.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동종 간에 소통 가능한 옷을 입고 있어야 저가를 구분하고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진돗 경계에는 잡종화 이후에 진돗개답지 못한 털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종족 표현이 상실된 개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모질과 모량으로 진돗개를 식별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견종이나 품종과 다르게 털의 양이나 길이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여우나 늑대, 코요테나 자칼 같은 경우에는 모량과 털 길이가 보편적으로 일정하게 나 있는 반면에 유독 진돗개는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털 길이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진돗개가 하나의 견종임에도 털 길이의 편차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아는 늑대, 여우, 코요테는 공통의 조상에서 분리된 아종이라고 합니다. 이 아종들이 사는 서식지에는 생태 조건의 압력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면 적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태적인 범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돗개의 모양이 다양해진 것은 개들만 독자적으로 서식할 때와는 다르게 인간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고 개들의 생사에 인간이 직접 개입했으므로 생태 조건의 압력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돗개는 아종이 아닌 변종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품종은 번식자의 의도와 목적성에 의해서 모질이나 모색이 다르게 고정되고 자연 견종인 경우에도 생태 조건의 변화와 압력이 달라지면 형질 변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의 생물학자 벨라예프는 아종이 변종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벨라예프는 야생에 사는 수백 마리의 회색 여우를 집단 사육했습니다. 생태 조건이 달라지게 되자 여우의 모습은 세대를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대를 거치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털의 양과 질의 변화, 모색의 변화, 소리, 몸동작, 꼬리 들림, 귀 숙여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두개골의 변형까지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결과였겠죠. 세대를 거치며 생존하기에 필요 없는 것은 둔해지거나 사라지기 마련이고 생존에 필요한 것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종 여우의 경우 흰색의 점박이 모색도 많습니다. 이 여우는 본래 회색 여우였지만 생태 조건의 변화와 인간의 번식 개입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진돗개의 털 길이에 편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형질 범주가 넓어진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본이 지난 23년간 진돗개의 생태를 관찰해본 결과물을 종합해보면 진도라는 생태 조건 안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던 개들은 늑대나 여우처럼 형질 범주가 일정했으며 행동 양식에도 규칙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여서 진본에서는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